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디바이스 간의 어떤 무선 통신상에서의 인터피런스 디텍팅이나 인터피런스 헌팅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인데, 사실 이번 발표도 역시 좀 데모 위주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데모를 좀 보시면 좀 흥미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피런스나 어떤 인터피런스 디텍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어떤 유용한 펑션이나 어떤 유용한 옵션 팁에 대해서도 좀 다룰 예정이니까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6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고, 과연 간섭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본 후에 간섭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USB 형식으로 지금 PC로 연결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있는데, 보통 필드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 펑션, 즉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펑션들이 어떤 식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키 옵션이 있습니다. 뭐 있는 옵션을 다 일부러 구매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블루투스면 블루투스, 또 구글 매핑이면 매핑, 또 레코딩이면 레코딩 옵션, 뭐 필요한 옵션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갖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키 옵션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에 바로 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를 보면은 아까 뭐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서머리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플리케이션적으로 보셨을 때는 데이터 레이트 상위와 그 다음에 디스턴스의 가장 최상위가 바로 요즘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LTE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데이터 정송은 거의 와이파이, 뭐 A, D, B, G, 뭐 N,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AD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새롭게 다루고 있죠. 로라죠. 그래서 단순히 태그만을 이용해서 롱 레인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관리하는 로라 시스템이 될 것 같고, 뭐 가장 하위 개념인 RFID나 NFC, 그리고 중간 단계인 지급이나 또 블루투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떤 뭐 크게 3가지의 요구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 등의 어떤 고속 전송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 와이어리스 랜이 아직도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W802.11 AC와 AD와 같이 1GBps 이상의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요즘 드론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RSA306B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PC로 연결해서 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냥 드론에 바로 실장을 하신 다음에 뭐 인터페런스를 측정하신다든지 산악 지형에 보내셔서 불법 주파수를 탐지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무인 항공기 탑재의 카메라 영상도 요즘은 와이어리스 랜을 이용해서 뭐 핸드폰으로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저전력의 어떤 동작하는 무선 장치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전 같은 경우에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IoT에서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나 위치 정보 파악 등 어떤 모든 사물에 있어서 무선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소비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버튼 전지 단 하나만으로도 몇 년 동안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생성 기술들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뭐 공장이나 또 의료기기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같은 포인트에서 주파수가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간섭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일 채널 인터페런스죠. 어떤 통신에 있어서 동일 채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 현상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인접 채널이죠. 같은 채널은 아니더라도 인접 채널에서 들어오는 통신 때문에 서로 간섭의 영향을 받으면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네, 가장 골칫거리죠. 인터모듈레이션 서드 하모닉 같은 경우는 2 시그널 이상이 어떤 믹서에 들어가서 비선형 회로에 들어가면서 어떤 서드 하모닉 이후부터 고스트 신호의 어떤 스퍼성의 어떤 노이즈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55MHz의 TX와 또 156MHz의 TX가 서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157메가의 어떤 서스하모니 일어나고 옆에 있던 RX의 어떤 157메가로 통신을 하고 있던 리시버 단의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드 하모닉, 뭐 5, 그 다음에 뭐 7차, 9차 이런 식으로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트랜스미터 A와 B가 서로 믹싱이 되면서 새로운 시그널이 만들어지면서도 이렇게 고스트 신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간섭에 영향을 미쳐지고 어떻게든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임펄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 가장 뭐 자연 환경이죠. 뭐 옆에서 누군가 뭐 헤어 드라이기를 켰다든지 또는 뭐 용접을 한다든지 모터를 켰을 때 주변에 나타나는 인터피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컴프레서를 동작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방사 노이즈가 방출되면서 주변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피런스라고 하면은 사실 뭐 EM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뭐 인터피런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컨덕션을 찍으실 수도 있으시고 라디에이션을 찍을 수 있는데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설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몇십억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일단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EM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하고 계시는 어떤 디바이스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동작 중에 주변에 얼마만큼의 어떤 자기장의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한 척도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EMI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m 챔버 같은 경우에는 10m, 3m 이렇게 라디에이션 테스트가 있는데 10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폐 챔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턴테이블 그리고 한 몇 천만 원짜리 이상의 고성능 안테나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안테나도 움직이고 턴테이블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챔버 안에 넣은 다음에 보드를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밋 라인이 어떤 규격에 따라 미국이면 미국, 뭐 각 나라별로 각 제품군별로 이렇게 리밋 라인이 그려지고 이 리밋 라인이 그려진 상태에서 바이올레이션이 걸리면 그 부분에 따른 결과값들이 밑에 나오게 되고요. 마진이 얼만큼 부족한지 또 얼만큼 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필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밑에 부분에 보셨던 그 그림을 확장을 시킨 부분인데 지금 이런 리밋 라인을 이렇게 뭐 저희 쪽에서 뭐 제공하는 건 뭐 몇백 가지가 있는데 뭐 FCC 규격 관련해서 뭐 TV군을 지금 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 시그널 PC라는 프로그램에 심으시면 알아서 리밋 라인이 그려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테스트를 간이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레이션이 걸렸으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바이올레이션이 걸린 포인트에 대한 마진 값과 주파수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USB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물을 좀 방금 보여드렸죠. 구성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 사이트를 좀 돌아다녀 보면은 사실은 오시로스코프보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더 고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순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모듈레이션 기법이나 심도 있는 테스트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RF 레벨을 보신다든지 또 맥스 파워 정도를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시는데 100가지 아니면 200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몇 천만 원, 한 7, 8천만 원짜리 이상의 어떤 고가의 장비를 사실 10가지 이하의 어떤 기능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과스펙적이고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마케팅을 좀 타겟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가격은 거의 한 13분의 1, 한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티션 박스만 출시가 되었지만 USB 3.0 케이블로 PC랑 연동을 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USB 3.0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USB 3.0 케이블이 최대 전력 전달이 5W거든요. 근데 지금 RS306 같은 경우는 4.5W로 움직입니다. 즉 노트북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AC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필드에 나가셔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EMI 챔버에 들어가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실 때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기지국 출장 가실 때 뭐 산악 지역에 가실 때도 그냥 간단하게 가져가셔서 그냥 PC랑 연동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실 그 DPX 기능 기억나시나요? 오시오스코프에서 제가 뭐 데스티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기술이 사실은 그 기술이 텍스토닉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냥 그대로 이제 오시오스코프에 접목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DPX 기능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애키션 밴디스, 리얼타임 밴디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40메가를 풀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데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거는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뭐 많이들 사용하시겠지만 사실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이 디바이스 위 안에 있는 어떤 액정 화면을 통해서 뭐 맥스 파워라든지 뭐 스펙트로그램인지 워터폴 기능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애키션 박스만 출시가 됐죠. 근데 구동은 어디서 하죠? PC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 쪽 하이퍼포스 장비 같은 경우에 RSA 5000 시리즈나 6000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일단 굉장히 벤치탑이고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한 이유가 일단 PC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PC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에서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현장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km부터 6.2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서 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 장표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가장 이 RS306 포터블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지금 RSA 5000 시리즈 하이퍼포먼스급 장비가 되겠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 옵션에 따라서 1Hz부터 뭐 3기가, 6.2기가, 뭐 15기가, 26.5기가까지 옵션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고 맥스 파워는 30dBm까지 볼 수 있는데 RSA 306 같은 경우에는 9km부터 6.2A까지로 픽스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이만큼을 지금 스펙을 최우선 감량을 함으로써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면에서는 한 13배 정도 다운시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무게도 26.8kg에서 0.59kg로 그냥 바로 확 줄어들었고 단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벡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나 또는 와이파이 뭐 A, B, G, PNAC 같은 어떤 컨스텔레이션, EVM, 뭐 OFDM, 뭐 스펙트로그램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오디오나 또 블루투스 그리고 또 OFDM, 별도의 OFDM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작은 사이즈는 지금 306 시리즈고요. 지금 앞에 또 놓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앞에 306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500 시리즈입니다. 정도요. 그래서 이거 왜 크냐면은 프리퀀시 레인지 같은 경우에 1기가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좀 9km부터 6.2A까지 볼 수 있는 게 9km부터 7.5A까지 보실 수가 있고 별도의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7 같은 경우에는 또 PC에 전원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차징을 시켜놨다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키 펑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이건 단순히 스펙트럼 프리퀀시 도메인이죠. 아까 MDO에서 보여드렸던 RF 스펙트럼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볼 수가 있고 뭐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베이스로 쓰다 보니까 트레이스 기법이나 또 클래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는 시그널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블루투스면 블루투스 아니면 뭐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심으시면 여기서 라벨링 네임이나 어떤 라벨링을 알아서 해줍니다. 이 신호는 뭐 블루투스 시그널, 이 신호는 와이파이 시그널, 뭐 LT 시그널이라고 알아서 라벨링을 하면서 여기서 체이싱을 하는 기능도 바로 클래시파이가 되겠고 맥스 스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어상에서 인터피어런스를 측정을 하실 때 사이트에 나가셔서 어떤 주파수에서 인터피어런스가 나온지 모르실 경우에는 맥스 스팬을 쓰신 다음에 총괄적으로 본 후에 스팬을 좁히면서 어떤 그 구역을 이렇게 좁혀가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맥스 스팬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DPX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데모를 좀 보시는 게 또 임팩이 좀 크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채널에서 RF 채널에서 들어오는 파형을 FFT 처리를 한 후에 계속 순간적으로 중첩을 시킵니다. 1초에 한 1600번 정도 계속 중첩을 시킨 다음에 가장 중첩될 부분이 뭐 숫자가 높은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또 색깔로 표시를 해서 밀도에 따라서 뭐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신호가 어떤 부분인지 또 통신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DPX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통신 시그널 보니까 와이파이 신호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밴드 대역을 통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트레이스만을 볼 수도 있고 그 신호 안에 있는 신호까지도 숨어 있는 거를 다 이제 소팅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깅 데이터 로깅 부분인데, 사실 오시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베이스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갔던 신호에 대해서 복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스킹에다가 어떤 전파되고 있는 스펙트럼이 묻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봤다고 한들 다시 확인시켜 주려면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스펙토그램이라는 어떤 워터폴 기능이 DPX로 또 색깔 그레이딩이 되면서 일종의 녹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3D에서 보시는 거랑 또 위쪽에 상공에서 밑에서 내려다보는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피어런스를 보실 때 이게 사실 좀 단순한 기능이긴 한데 좀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오시로스코프를 사용하시면서 세이브 온 트리거라는 기능 아시나요? 이거는 뭐 아주 저가형 스코프에서도 이용이 되지만, 사실은 저가형 같은 경우는 PC가 필요로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MDO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세이브 온 트리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제 에이징 테스트를 하실 때 사실 트리거를 딱 걸어 놓으시고 트리거가 잡힐 때까지 계측기 앞에서 좀 막 계속 계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트리거를 걸어 놓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트리거가 잡히는 족족, 뭐 USB에 이미지 캡처가 바로바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로우 데이터 값이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이제 세이브 온 트리거 기능이 있는데, 그 동일한 기능이 바로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마스킹을 바이올레이션이 걸리면 바로바로 뭐 이미지 캡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즉 어떤 뭐 통신 대역이 있습니다. 이 위주에 혹시 주변에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싶으실 때 마스킹을 그려 넣으신 다음에 바이올레이션이 걸리면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죠. 뭐 비퍼를 울린다, 뭐 소리만 울려달라든지, 계측기를 멈춰달라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달라든지로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RS306 그 포터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피어런스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많이 찍으시고 아웃사이드에서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그 아웃사이드와 필드와 관련되어 있는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핑 기능이에요. 그래서 매핑 같은 경우에는 맵을 오늘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지원 나갔던 부분은 뭐 해양 IoT 팀이었어요. 그래서 항만에 어떤 각각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차려놓고서 서로 센서를 주고 받는데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센서들이 서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직접 PC와 저희 장비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돌아다닐 어떤 지역들을 맵을 미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GPS를 연결을 한 다음에 녹화를 뜨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뭐 100m면 거리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S로 연결을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50m면 50m, 뭐 10m면 10m 움직일 때마다 알아서 스펙트럼을 찍은 후에 이렇게 맵 위에 맥스 파워 값을 바로바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적으로도 뭐 10분이면 10분, 뭐 5분이면 5분 정도 세팅을 하신 다음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걸어 다니시면은 시간에 딱딱 맞게끔 이렇게 맵 위에 올려가게끔 보일 수가 있고, 뷰어 역할 같은 경우는 구글 어스도 있고 또 온도 그레이딩 하는 여러 가지 뷰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좀 상당히 좀 파워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경도, 위도, 그 다음에 맥스 파워 값 그리고 날짜 이런 부분들도 다 바로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을 접목시켜서 드론을 올린 다음에 드론을 한 바퀴 돌면서 거리에 따라서 찍히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PC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원격 제어에도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API를 건드려서 뭐 매틀랩을 쓰신다든지 전용 프로그램을 쓰셔서 계측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팀뷰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베이스 스테이션에 인터넷만 연결해 놓고 그쪽 화면을 제 쪽 화면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면, 그래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뭐 이거는 뭐 거리에 또 구현도 없고요. 뭐 심지어 제가 있으면 가끔씩 제가 데모를 하더라도 팀뷰어를 이용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분께 뭐 고객 커스터머가 갑자기 뭐 케어가 필요할 경우에 팀뷰어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코딩 옵션인데,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냥 기본 옵션 중에 레코딩 기능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V56이라는 레코딩 옵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일반적인 레코딩 같은 경우에 루프를 돌리면 그냥 단순히 스펙트럼만 재생이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녹화를 떴어요. 녹화를 뜬 다음에 다시 재생을 시키면 이 화면에 대해서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 중에는 제가 이 화면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SV56 레코딩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F 스펙트럼이 들어오고 있는 IQ 데이터 자체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를 할 때는 그 IQ 데이터 베이스로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 중에도 제가 필터를 씌울 수도 있고, 어떤 스핀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레졸루션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을 1시간 정도로 에이징을 거신 다음에 중간에 인터피어런스 부분만 편집을 하셔서 이 부분만을 보신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IQ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DPX와 이 SV 옵션을 쓰지 않으시면 단순히 스펙트럼만 저장이 되는데, SV 옵션을 함께 같이 이제 레코딩을 하시면 DPX까지, 리얼타임 기능까지 같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죠. 리플레이가 되면서 편집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보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에이징 테스트 하실 때 레코딩 옵션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적으로 좀 데모를 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클릭하는 이 프로그램이 저쪽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그널뷰 PC 프로그램이고요. 이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한 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커넥팅 방법에 있어서 랜 방식이 아니라 USB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IP를 맞추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USB 3.0 케이블을 USB 3.0 포트에 연결하시면 바로 커넥팅이 이루어집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프리셋을 눌러본 다음에, 사실 이렇다 할 데모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시그널을 실질적으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4GHz 많다 보니까 여기에 어텐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RBW를 낮추면 방에 지금 보여지는 와이파이 신호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죠. 모양새를 보니까 B 아니면 C, 여기가 좀 크게 잡히네요.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스펙트럼 화면이었고요. 윈도우 베이스다 보니까 트레이스 기법을 좀 쓰게 되면 어, 1번 트레이스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플러스 가장 높은 값을 잡아서 맥스홀드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2번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값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주고, 쇼를 누르면 같이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스피커 값을 잡아서, 그 다음에 미니멈 홀드를 잡아주면, 쇼를 눌러주면 동시에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마커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커 또 피크를 누르시면 가장 피크 값을 디텍팅을 해서 마커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커에 대한 레퍼런스 마커에 대한 어떤 주파수 값과 앰플리튜드 값의 정보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애드 마커를 누르시면 랜덤하게 찍히지만 부가적인 마커 1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에 나온 다음에 레퍼런스 마커와 마커 1에 대한 델타 값이 이쪽에
이제 나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포터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DPX 기능을 좀 입혀서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는 지금 윈도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입맛에 맞는 옵션을만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최대 16개까지 동시에 이제 액티션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저먼트는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 부분도 타임 콜레이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커 같은 경우도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걸 찍으면 뭐 앰플리튜드 축과 뭐 위상축이 다 연결이 되면서 예를 들어 뭐 너무 유별나게 튄 어떤 주파수 레인지가 있으면 이 부분이 타임 베이스에서 어떻게 틀어지는지 또 이 부분이 또 위상축에서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동시에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DPX 기능이 리얼타임 기능인데 한번 꺼볼게요. 방에 신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같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셨을 땐 이 아웃라인밖에 볼 수가 없으시죠? 그쵸? 근데 지금 DPX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라인 속에 또 간섭 현상이 들어오는 다른 시그널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일 주파수 안에 앰플리튜드는 좀 다르더라도 아마도 이거는 뭐 와이파이 뭐 80.12 B 버전이면 밑에 부분은 뭐 G 버전 이런 식으로 같은 주파수상에서 혼재되어 있는 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DPX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스펙트로그램을 3D 화면으로 그래핑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3D로 보게 되면 이 부분 좀 이해가시죠 이제? 그쵸?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는 이 파형들을 45도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게 이 파형이고요. 그쵸? 그리고 아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워터폴 기능이나 또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DPX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그 시그널 덴시티에 따라서 밀도가 높은 시그널들은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RF 신호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색깔을 의미하는 거는 바로 에너지 레벨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위 레벨 같은 경우에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최하위 레벨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입히고서 스펙트럼 눕힌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리신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와이파이 신호, 제 신호를 한번 켜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시그널까지 한번 같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블루투스를 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켜게 되면, 와이파이 신호를 켜게 되면 AP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수입하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보셨죠? 이게 지금 제 신호였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시그널을 보게 되면, 네, 호핑하는 게 보이시나요? 3개, 뭐 4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같이 지금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와이파이 신호와 블루투스 시그널이 혼재되는 거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택은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좀만 낮추겠습니다. 이름 좀 잘 보이네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에이징 테스트 같은 경우를 지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간에 제가 지금 액티션을 한 후에 스탑을 누르는 이 과정들이 모두 여기에 레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베이스에 따라서요. 그냥 보시다시피 신호가 짙던 부분이 갑자기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블루투스 신호를 켰다가 갑자기 껐을 겁니다.
그래서 호핑했던 블루투스 시그널이 없어지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와이파이 신호들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마커를 추가하셔서 다시 그대로 가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마커를 추가하신 다음에 그 시간으로 이동을 하시면 그 당시에 지나갔던 파형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블루투스 시그널이 왔던 부분을 가시면 그 당시에 스펙트럼을 복기를 하셔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인터피어런스를 좀 많이 인터피어런스 헌팅을 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아웃필드에서 찍는 거는 이따 제가 장표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실예로 EMI를 디버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처럼 똑같은 보드를 EMI를 찍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니어필드 근접 프로브를 통해서 각 섹션에서 나오는 EMI량을 바로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스팟에서 제가 니어필드 루프를 올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EMI 양이 이만큼 나오는 걸 확인을 지금 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방을 하기 위해서 뭐 Y캡을 추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품적으로 조금씩 낮춰 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니어필드 루프를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시방한 후에 어떤 EMI 양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과 후를. 그래서 이 녹화되어 있던 스펙토그램을 통해서 다시 복기를 한 다음에 마커를 추가를 해서 그 부분과 그래서 시방하기 전에 이 영역엔 EMI 양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다시 시방한 후에는 디버깅한 후에는 EMI가 이만큼 감소되거나 아니면 시프트 됐다라는 거를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요즘 또 EMI 디버깅을 또 접목시키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킹 테스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DPX를 좀 끄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떤 디바이스, RF 디바이스를 디버깅을 했고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고 이 주변에 혹시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검증을 하고 싶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킹을 씌울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서치에 가셔서 아웃사이드 마스크를 테스트를 하시고요. 여기서 직접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리시면서 그리실 수도 있지만 오토 드로우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마진을 없이 테스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시거나 세이브를 하시면 세이브를 하시면 다시 리콜을 하셔서 자동적으로 셋업이 되기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온 트리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른 액션을 또 설정을 또 해주시면 되세요. 단순히 비퍼를 올릴 건지 아니면 에키션을 멈추실 건지 그냥 인터피어런스를 감지를 하자마자 계측기를 멈출 건지 또는 이미지 파일을 바로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퍼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오게 되면 감지를 해서 유저에게 이제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단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자주 쓰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와이어리스 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어떻게 관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직접 찍었던 파역인데 아까 모듈레이션 기법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잘 안 보이는지 잠시만요. 네, 제 PC 쪽에 PC를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어떤 와이파이 라우터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니어필드 루프를 단순히 PC에다가 근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리스 랜 지금 802.11G 버전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PC 측에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펙트럼에서 볼 수는 없겠죠. 이게 지금 DPX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802.11B 버전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또 라우터 쪽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고 위쪽에 있는 건 PC 신호입니다. 이 두 개 중첩되어 있는 거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나 EV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PC 쪽과 맞춰있기 때문에 801.11G와 관련되어 있는 모듈레이션을 지금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컨스텔레이션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서머리에 대해서 알아서 인식을 하죠.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802.12G 버전이고 맥스 파워가 얼마며 뭐 에버리지 파워가 얼마라고 다 이게 정보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전자레인지를 가져왔어요. 전자레인지를 갖고 온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이제 턴온을 시키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키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마이크로웨이브를 키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나 정보의 모듈레이션이 조금씩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지속적으로 어떤 그 출력을 전자레인지 출력을 높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802.11G 버전에서 다 무너지는 바람에 802.B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세팅은 아까 모듈레이션을 802.G로 맞췄었는데 B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컨스텔레이션이나 어떤 모듈레이션 기법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펙트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녹화를 뜬 거죠.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대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스크래치 난 부분이 바로 전자레인지가 켜지면서 인터페런스를 주기적으로 주면서 통신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V56 레코딩 옵션을 써서 제가 직접 좀 레코딩을 하고 지금 리플레이를 중인데 제대로 지금 블루투스 시그널이나 와이파이 신호들이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게 보실 텐데 중간에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를 키면서 인터페런스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그쵸? 인터페런스가 나타나게 되고 컨스텔레이션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뭐 AP 포인트라 그 다음에 기기 간의 어떤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G 버전에서 뭐 B 버전 사이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렇게 인식을 뭐 할 수가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로라를 한번 캡처해 봤는데 그 야기 안테나 방향성 안테나로 저희 쪽 그냥 저희 회사에 있는 창문에다 이렇게 에어를 쏘고서 보니까 로라 시그널을 이제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펙트로그램에 좀 담아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그리면서 통신하고 있는 것도 첩신호죠. 첩신호까지도 바로 레코딩이 가능하고 이거는 다른 패턴으로 찍은 로라 시그널입니다. 네,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해서 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